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내를 둔 40대 남자입니다. 저에겐 천사 같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위하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아내에게 저의 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마음의 빚을 갚을 방법을 찾아내고야 말았네요. 저희 부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솔직한 마음으로 털어놓습니다. 저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어릴 적 아버진 버스 운전기사셨고 어머닌 공장에 다니며 저희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부모님이 일터에 나가시면 집에는 언제나 저희들 뿐이어서 장남인 제 역할이 아주 컸답니다. 오빠, 나 배고픈데 우리 또 라면 끓여 먹어? 라면 지겹단 말이야. 어제도 그제도 라면만 먹었잖아. 저도 아직은 어렸기에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밥도 챙기고 애들 숙제까지 봐주며 서툴지만 열심히 동생들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도 어느 정도 철이 들자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었어요. 어머닌 저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다며 항상 미안해 하셨죠. 하지만 부모님이 저희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 줄 알기에 전 오히려 두 분께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언제 한 번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진 야간에 다른 일용직일을 가시고 저희 남매와 어머니만 집에서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 무렵이 부모님 월급날 전이라 냉장고도 찬장도 텅텅 비어 있었고 집에 남은 건 밥 세 공기와 김치 몇 조각, 계란 세 알뿐이었습니다. 엄마 밥은 왜 없어요? 엄마는 안 먹어요? 계란 후라이도 세 개밖에 없네요. 아, 엄만 아까 공장에서 간식을 많이 먹었어. 너희들부터 많이 먹으렴. 엄마가 월급 타면 맛있는 반찬 해줄게. 저는 그때 정말로 어머니가 혼자 간식을 드신 줄 알고 약간 서운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과 먼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아주 늦은 저녁이 되어서 퇴근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엿듣곤 사실은 그게 아니었음을 깨달았죠. 당신 오늘도 김치국물만 한 사발 먹은 거야? 이거 아까 인력 사무실에 있던 누룽지 사탕을 좀 챙겨왔어. 이거라도 먹어. 난 괜찮아. 당신은 뭐 좀 먹었어? 아까 점심도 걸렀잖아. 이 사탕 당신이라도 좀 먹어. 가뜩이나 없는 형편에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부모님은 끼니까지 걸으면서 저희에게 아무런 티도 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당신은 괜찮다고, 배 안 고프다고. 그러면서 언제나 마지막까지 남는 밥 한 숟갈, 반찬 한 조각까지도 자식들의 몫으로 남기시는 분이었죠. 그렇게 헌신적인 어머니께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온 건 제가 12살 때 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진짜 일찍 퇴근하는 거 맞죠? 밖에 깜깜할 때 오는 거 아니고 더 일찍 집에 오는 거 맞죠? 그렇대도 엄마가 일찍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좋아? 그동안 엄마가 너무 늦게 퇴근했지? 미안해, 우리 아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동생들도 잘 데리고 있어줘서 엄마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 전 어머니랑 종일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 돌아오지 않으셨죠. 이미 해는 져서 깜깜한 밤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도 어머니에겐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남매에게 찾아온 건 뜻밖의 어머니의 사고 소식이었죠. 얘들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까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너희 엄마 지금 병원에서 수술 중이야.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 기다리지 말고 일단 자. 아빤 다시 병원에 가야 하니까. 그날 어머니는 저희에게 먹일 간식을 사가지고 오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셨고 몇 차례 수술까지 했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의식을 찾지 못하는 어머니를 붙잡고 엉엉 울기만 했어요. 그때 어머니 양발에 칭칭 감겨있던 붕대가 너무 무겁고 아파 보여서 어린 나이였지만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요? 내가 꼭 엄마 다리 고쳐줄게요. 엄마 빨리 낫게 해줄게요. 엄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진 그런 제 곁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평소에 힘든 내색이 없던 어머니도 그 순간만큼은 큰 충격에 할 말을 잃으셨죠. 수차례 재활치료 끝에도 휠체어에 앉는 수준 이상으론 차도가 없었어요. 결국 어머니는 절망 끝에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어머니를 다시 웃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여기 그대로 계세요. 저희가 발 씻겨드릴게요. 지원아,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있어. 내가 가서 대야에 물 떠올게. 저와 동생들은 어머니의 발도 씻겨드리고 휠체어를 끌며 여기저기 구경도 다녔습니다. 어머니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도 부단히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금도 웃질 않으셨어요. 혼자서 모든 식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아버진 전처럼 버스 운전과 일용직 일을 병행하며 그렇게 5식구를 책임지셨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에 나가 늦은 밤에야 돌아오셨고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오실 때마다 얼굴엔 피곤함과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아 있었죠. 아빠, 이제 들어오셨어요? 동생들이랑 어머니는 아까부터 자고 있어요. 아빠 들어오는 소리에 깼어? 너도 들어가서 얼른 자. 아빤 술 한잔 하고 잘 테니까. 아버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좁은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2병 마시고 주무셨습니다. 가끔 약주를 하시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으면 아버진 절 물끄러미 바라보셨죠. 정민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그래야 이 아빠처럼 안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처럼 살면 안 돼. 아버진 자꾸 저에게 절대 당신처럼 살지 말라고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며 넋두리 같은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의 인생을 비관하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짠하면서도 한편으론 정말 싫었습니다. 아빠, 왜 맨날 그런 말만 하세요? 아빠랑 있으면 저까지 기운이 안 나요. 우리 다시 예전처럼 활기차게 지내면 안 돼요? 우리도 좀 웃고 살자고요. 그땐 저 역시 당장 현실에 지치고 힘겨웠던 때라 아버지께 따지듯 말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일 힘들 사람은 아버지였을 텐데 말이죠. 부모님 2분이 일하셔도 가난하던 집이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하시고 어머니 재활 치료비가 계속 나가다 보니 이제는 빚도 점점 늘어나 눈덩이만큼 불어났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병원비, 대출 이자, 우편함에 매일같이 고지서와 독촉장이 꽂혀 있었고 아버진 그걸 읽지도 않고 주머니에 구겨 넣으셨죠. 집안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희 남매는 중학생이 되어도 학원 하나 다녀본 적이 없었죠. 저희 막내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은 일을 겪은 탓이었는지 사춘기가 오자마자 눈에 띄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아, 너 학교 끝난 지가 몇인데 이제 들어와. 옷은 그게 또 뭐야? 교복은 어쩌고 사복을 입고 있어. 너 혹시 학교 안 갔어?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막내 동생은 밖에서 어디서 뭘 하는지 자꾸 학교에 결석했고 집에 와서도 방문을 쾅 닫고 문까지 걸어 잠가버리곤 했습니다. 오빠, 나 3만 원만 줘. 3만 원? 내가 돈이 어딨어. 혹시 학교에서 필요한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 부탁 좀 드려보고. 뭘 아빠한테 부탁해. 아빠라고 뭐 돈이 있겠어?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겨워. 동생은 그렇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너무나 걱정되는 마음에 동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동생이 일진 애들과 노래방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동네 노래방으로 달려갔어요. 노래방 창문 너머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말 동생이 진한 화장을 하고 불량해 보이는 학생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그 노래방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고지원, 너 학교도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굴은 그게 또 뭐고? 너 당장 따라 나와. 그때 막내 동생은 중2였고 저는 고2였기 때문에 그 방에 있던 다른 학생들도 섣불리 제게 덤비지 못했어요. 그저 제 동생만 악을 쓰고 저를 물어뜯으며 반항했죠. 이거 나 오빠가 뭔데 이래?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하지 마. 나 안 가. 안 간다고. 하지만 전 동생의 반항에 굴하지 않고 일단 노래방에서 멀리까지 끌고 나 무섭게 혼을 냈습니다. 아마 그때가 동생에게 제가 제일 크게 화를 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너 벌써부터 이렇게 엇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이래? 넌 평생 배운 거 없이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래? 엄마 아빠가 왜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우리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라? 너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난 이게 싫어. 이런 게 싫다고. 식구들 전부 나한테 공부해라. 자기들처럼 살지 마라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학원을 보내주기로 했어. 공부하라고 문제집을 마음껏 사주기로 했어. 그래 놓고 나한테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거야? 자기들도 그러고 살면서. 동생은 악을 쓰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을 보며 더는 혼내지 못하고 그저 말없이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어렸을 땐 참 많이 안아줬는데 아직 중2밖에 안 된 동생은 여전히 아기 때처럼 작은 아이였더라고요. 오빠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직 어린 막내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었나 보다. 내가 나 속상하다고 네 마음까지 알아주지 못했어. 미안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은 제가 우는 걸 보고 놀랐는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도 힘든 거 아는데 그냥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니까 괜히 투정 부리고 싶었나 봐. 울지 마, 오빠. 저는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동생을 보고 웃어주었어요. 그날 우리 남매는 오랜만에 손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지원아, 붕어빵 먹을래? 너 슈크림 붕어빵 좋아하잖아. 오늘 오빠가 쏜다. 에이, 오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근데 붕어빵 맛있겠다.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 걱정하지 마. 이럴 때 대비해서 1,000원짜리 한 장 숨겨뒀지? 가자, 붕어빵 사 먹으러. 그날 저희 남매는 부모님 몰래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밤이 늦도록 산책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그날 저와 있었던 일이 동생에게 큰 자극이 됐는지 그 이후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 공부도 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해서 저희 남매는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도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특히 더 좋아하셨어요. 부모라고 학원 한 번 못 보내줬는데 이렇게 대학에 합격도 하고 장하다 우리 아들. 엄만 우리 아들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행복해. 그나저나 학교 등록금이 비쌀 텐데 그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 마. 저도요, 엄마. 저도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등록금은 요즘 학자금 대출이 잘 나온대요. 저 학교 가서도 아르바이트 하면 되고요. 등록금은 제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은 딱 내려놓으세요. 비록 저희 남매는 3명 모두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다녀야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뿌듯해 하시는 걸 보니 그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름 이름난 중견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소개로 29살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처음 보자마자 이 사람 내가 챙겨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초면에 이런 말씀 부담스러우실 텐데 사실 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전 11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안 하면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셨겠지만 미리 말씀드려요. 아낸 덤덤하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전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더 안쓰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본인을 설명해야 했으면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내의 아버지 얼굴은 기억도 안 나고 어머니 손을 잡고 보육원에 가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저와 사귄 지 1년이 지나서야 울면서 본인의 마음을 온전히 다 털어놓았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11살밖에 안 된 애 그렇게 두고 갈 수 있었을까? 보육원에서 나 매일 밤 울면서도 누구한테 기대지도 못하고 그냥 다 참았어.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남들처럼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을 나는 왜 가지지 못했을까? 난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어. 아내는 예의도 바르고 심성도 고운 사람이었어요. 타인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진심으로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저렇게 괴로워하니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나도 사실 당신한테 말 못한 가정사가 있어. 우리 어머니 몸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했잖아. 사실 우리 어머니 하반신 마비라 휠체어 생활 중이셔. 아버진 평생 버스 운전을 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곧 은퇴하실 예정이고 우리 각자 아픈 가정사가 있잖아. 그래서 누구보다 서로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힘들 때 서로 기대고 기쁘고 즐거운 일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가족 말이야. 아내는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어느새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멋없는 청혼을 정말 기쁘게 받아주었죠. 프로포즈가 성공한 이후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동생들이 아내를 정말로 좋아했거든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참하게 생겼어. 손도 예쁘고 목소리도 예쁘네. 보다시피 내가 몸이 이래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지.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는 반갑게 맞아주셔서 정말로 기쁜걸요? 두 분이, 그리고 아가씨들이 제 가족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아내를 친딸처럼 예뻐하셨습니다. 그때 동생들도 타지로 취업을 해서 집엔 부모님과 저 셋이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요즘 신혼집 알아본다고 했지? 요즘 경기도 그렇고 둘 다 사회 초년생인데 집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야. 이럴 때 부모가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면 좋은데 우리도 그런 형편이 못 돼서 미안한 게 많구나.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희만 괜찮다면 너희들 돈 좀 모을 때까지만 이 집에서 함께 사는 건 어떠냐? 마침 막내까지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서 방이 남기도 하고 말이야. 사실 전 부모님의 제안을 듣고 아내가 곤란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린 사이인데 시부모님이랑 살자고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아내는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두 분과 같이 살고 싶어요. 전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머님, 아버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모시고 살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드디어 가족이 생겨서 정말 좋아요. 어머님, 아버님. 전 아내가
망설임도 없이 바로 승낙을 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낸 결혼 이후 제 부모님과 살면서도 두 분께 친부모님 대하듯 참 잘했어요. 아는 특히 어머니와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멀리 사는 동생들을 대신해 아내가 딸 노릇까지 자처하며 어머니를 살뜰히 모셨어요. 아내와 전 결혼 생활 7년 동안 아들도 둘이나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둘이나 안겨줘서 고맙다며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손주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꼬. 그래 내가 너희 할머니다. 지금 할머니 얼굴 보고 좋아서 웃는 거지? 아이들도 그런 할머니를 너무나 좋아해 집안은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온 행복이 다 아내 덕인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평온하고 따뜻했던 일상은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요즘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한지 모르겠다.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네. 그러면 이참에 큰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죠, 아버지. 아버지 건강검진 하실 때도 됐잖아요. 저는 어느 날부터 머리가 자꾸 아프다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황당하게 아버지 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버스 기사도 은퇴하시고 손주들을 보면서 평안히 노년을 보내려 했던 아버지의 계획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절 대신에 아버지의 마음까지 챙겼습니다. 아버님, 요즘 암은 예전과 달리 치료 잘 받고 관리 잘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 굳게 먹으셔야 돼요.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할게요. 우리 같이 힘내봐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에미야. 내가 늙음하게 아들 며느리 병수발까지 들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게 됐구나.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암투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전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아낸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를 돌보며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이젠 아버지 간병까지 하게 되었어요. 어머닌 아내가 혼자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하셨어요. 정민아, 아무리 생각해도 소정이한테 너무 많은 일이 돌아가는 것 같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삼시세끼 밥하고 애들 돌보고 아휴 이젠 나로도 모자라 시아버지까지 챙기게 됐잖니. 그러다 소정이마저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니. 어머니가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너무 고단해 보이는 아내를 보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커서 어떻게 이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땐 표현에 서툴다는 핑계로 그저 밤마다 뭉친 아내 어깨만 주물러 주었죠. 당신 많이 피곤하지?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시면 오후까지 병원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애들 저녁 먹이고 어머니 잠자리까지 살펴드리잖아. 내가 돈 번다는 핑계로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면목이 없어. 미안해, 여보. 에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오히려 당신 혼자 돈 벌어서 식구들 책임지느라 고생이 많지 뭐. 난 괜찮아. 아버님도 어머님도 다 내 눈치만 보고 계시잖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 정말 천사가 맞는 것 같죠? 아내는 매번 미안해하는 제게 괜찮다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며 오히려 절 위로했습니다. 여보, 난 정말로 행복해. 난 어린 시절 내내 보육원에 살면서 혼자였잖아. 그런데 이렇게 다복한 대식구가 생겼다는 게 가끔은 믿기지 않을 정도야. 그 정도로 우리 가족은 내게 기쁨이고 행복이야. 아버님, 어머님이 건강하시다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내가 열심히 보살펴 드릴 거야. 이렇게 헌신적인 아내의 노력 덕분에 아버진 무사히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가장 기뻐했던 것도 바로 아내였어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우리 가족은 휴가 때 여행도 가고 종종 맛있는 것도 먹으러 교회로 드라이브도 다니며 행복한 한때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내조해준 덕분에 전 회사에서 승진까지 했고요. 여보, 나 이번 승진 때 아무래도 과장 직책을 맡게 될 것 같아.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 부장님이 슬쩍 귀띔해 주시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당신 그럼 이제 고 과장님이네? 축하해요, 고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족끼리 회식 어때? 그럼 당연히 회식해야지. 오늘은 이 고 과장이 쏜다. 당신 좋아하는 삼겹살 먹으러 갈까? 안 그래도 요즘 아버지 병원비며 아이들 교육비 지출이 많았는데 진급을 하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여동생들도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오빠로서 한 푼이라도 더 보태줄 수 있게 되어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둘째도 그렇고 막내 지원이도 그렇고 맨날 콧질질이 어린애들 같더니만 그 녀석들이 시집을 간다니까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네. 큰오빠가 돼선 맨날 잔소리나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거든. 실제로 전 여동생들이 결혼식 할 때마다 혼자 몰래 눈물을 훔칠 정도였어요. 저는 딸이 없지만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 이런 걸까 싶었어요. 아내는 역시 큰며느리로서 제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아가씨 시댁에 갈 때 옷은 뭐 입으려고요? 저랑 같이 골라볼까요?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댁 어르신들이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미리 알면 좋고요. 어머, 저 선물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저 진짜 뭐 입고 갈지 고민이 많은데 같이 골라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생각 중인 옷이 이거랑 이건데 저는 천사 같은 아내와 함께라면 이 행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죽을 때까지 아내와 제가 함께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언제나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법이더라고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나 몰라. 아까도 애들 학교 보내고 낮잠을 2시간이나 잤는데 아직도 졸리네. 아, 아내가 처음 피곤하다고 말했을 땐 전 그냥 아내가 요즘 무리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들 돌보랴, 부모님 챙기랴, 저까지 뒷바라지하느라 지친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 피곤함은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만 해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오만하고 태평했던 저의 안일함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환자분 췌장암인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진행이 꽤 빠른 것 같다는 겁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후 치료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마치 천둥처럼 강하게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내, 다정하고 따뜻한 누구보다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때가 아버지가 완치 판정을 받은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저는 당사자인 아내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바보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당신이 암이라니. 나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 어째서 당신 몸속에 그런 무서운 병이 자라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 나라도 당신을 챙겼어야 했는데. 아내의 병이 무서운 건 초기엔 아무 증상이 없어 미리 발견이 어렵고 이미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야 암인 걸 발견한다는 거였어요. 그제 아내의 얼굴을 보니 황달이 와서 얼굴도 노랗고 살도 부쩍 빠져 있더라고요. 진단을 받고 나니 이렇게 병색이 완연한 걸 왜 전에는 미처 몰랐을까요? 당신이 우리 가정 지키느라 그래서 너무 고생하고 몸을 혹사시켜서 병이 걸린 거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가 당신 얼굴을 봐? 아내는 자꾸 울기만 하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그저 예쁘게 웃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 나이가 겨우 40대 초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의 발병 소식에 정말 큰 충격을 받으셨죠. 소정아, 그 병 차라리 나한테 다오. 내가 대신 앓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대신 아프마. 네가 내 병 간호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하필 너한테 그런 병이 생겨야 하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이고, 이 못난 시애비가 아무 쓸모도 없어서 미안하구나, 소정아. 정말 미안하다. 아버님, 이게 왜 아버님 탓이에요? 전 아버님이 금방 건강을 회복하시는 거 보고 큰 용기를 얻은걸요. 그러니까 이번엔 아버님이 제 곁에서 힘을 주세요. 제가 포기하지 않게. 평소처럼 저 예쁘다고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셔야 돼요. 아내는 애써 힘을 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예상보다 훨씬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미 췌장, 십이지장, 담낭까지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아내의 고통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구토를 하고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삼키지 못할 만큼 지쳐갔습니다. 진통제를 맞아도 소용이 없을 때가 많았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죠. 아낸 밤마다 극심한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곁에서 지켜보며 속수무책으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너무 힘들지?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아팠어야 했는데 당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 와중에도 아내는 아이들이 병원에 올 때마다 온 힘을 끌어모아 괜찮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고통으로 찡그리던 사람이 아이들을 보며 활짝 웃기까지 했어요. 엄마 많이 아파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언제 집에 와요? 어, 엄마 괜찮아. 엄마 치료 다 받고 얼른 집에 갈게. 집에 가서 우리 아들들 옆에 꼭 붙어서 잘게.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지? 엄만 정말 괜찮아. 하지만 나는 정말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 아내를 떠나보내야 할까봐 정말로 무서웠어요. 여보, 나 무서워. 당신 앞에서 이런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그런데 당신이 혼자 떠나버릴까봐 정말로 무서워. 내가 잘할게. 내가 뭐든지 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줘. 내가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우리 애들도 아직 어리고 아버님, 어머님도 챙겨야 하는데 그리고 당신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만 두고 아무 데도 가지 않겠다던 아내는 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혼자 훌쩍 하늘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낸 결국 췌장암 판정을 받은 지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허망한 이별이었어요. 사랑하는 제 아내를 떠나버리고 남은 건 아내가 미리 적어둔 유언장 한 장뿐이었죠. 여보, 좀 더 오래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역시나 운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 낳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그건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당신이 없었으면 난 진작에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정말 많이 사랑해. 멋진 내 남편, 내 사랑, 나 없어도 잘 해낼 수 있지? 혼자 넥타이도 잘 매고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리고 제 친부모님 같은 어머님, 아버님, 먼저 이렇게 떠나는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두 분께서 제 부모님이 돼주셔서 저 정말 행복했어요. 친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두 분께 전부 받고 가요. 저 없더라도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들, 우리 아들들, 엄마가 오래도록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그거 너희들이 있으면 안 돼?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지켜보고 있을게. 엄만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저는 아내의 유언장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아내 이름을 부르며 울고 또 울었어요.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여보, 엄마, 애미야, 그리고 언니, 아내를 부르는 이름은 많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슨 정신인지도 모르게 장례를 치르고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모든 의욕을 잃고 그야말로 폐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 곳곳에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고 남겨진 아내의 흔적들을 보며 그렇게 몇 날 며칠 울기만 했습니다. 때문에 회사도 휴직하고 매일 집에서 술만 먹으며 눈물만 흘렸어요. 부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너무나 속상해 하셨죠. 정민아, 네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어쩌니? 애들도 다 네 눈치만 보고 있어. 너라도 기운을 내야 애들을 키울 거 아니냐. 아버지, 저 잠들면 계속 아내가 나와요. 아내가 꿈속에서 계속 살려달라고 해요.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우는데 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렵 전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아내가 없으면 전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모든 가족들이 제 옆에서 어르고 달랬지만 제 귀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아내만 보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무서운 결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이라면 저 역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유서를 작성하고 세상을 등지자고 마음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저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저 우리 아이들을 잘 부탁드린다는 부탁만 남겨요. 내 동생 지은아, 지원아, 미안하다. 이 오빤 부모님을 부탁하고 간다. 저는 소주를 몇 병이나 마시고 마침내 위험한 결심을 하고야 맙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마 자식의 위험을 감지한 어머니의 촉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엔 그 전화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결국 핸드폰을 들고야 말았죠. 제 휴대폰에 적힌 어머니라는 세 글자만 봐도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닌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엔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정민아, 너 어딘데 전화를 안 받니?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찾아오셨는데 우리 소정이를 알고 계신단다. 너 엄마 연락 보는 대로 바로 집으로 와. 아내는 생전 외롭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내를 찾는다는 사람이 있다니 저는 갑자기 어떤 예감 같은 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결심마저 접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죠. 집에 도착해보니 어떤 여사님께서 어머니와 마주보고 앉아 계셨어요. 제가 인기척을 내고 집에 들어가자 그 여사님이 뒤를 돌아보셨고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와 똑같은 얼굴을 한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아, 소정이의 친어머니시구나 싶더라고요. 이, 여긴 어떻게 오셨을까요? 제 아내 소정이를 알고 계신다고요? 아주머님 벌써 눈물을 글썽이시며 어렵게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김소정이가 바로 제 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 소정이가 딸이라고요? 그러면 11살 때 보육원에 소정이를 두고 가셨다는 바로 그 어머니요? 네, 부끄럽게도 제가 맞습니다. 제 손으로 제 딸을 보육원에 버리고 간 매정한 엄마가 바로 저예요. 소정이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은 결국 고개 숙여 우셨고 어머니와 전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정이가 친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왜 이제야 찾아오셨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찾아오시지 그랬어요. 아니면 연락이라도 미리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너무 늦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제 딸을 찾아 나섰다면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을 텐데. 전 이제야 후회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소정을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오셨냐고요? 소정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어요. 소정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 아내가 장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왜 그땐 연락 한 번 안 주시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도 우리 딸 소식을 이제야 듣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두고 온 내 딸이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큰 용기를 내서 찾아온 거예요. 장모님은 계속 우시며 아내는 미처 몰랐던 진실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소정이 친아빠 사업한다고 전 재산 다 말아먹고 도박 빚까지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몰래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저는 사채업자들에게 매일같이 시달리다가 이러다 소정이 마저 위험해질 것 같아 결국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핑계 같겠지만 처음엔 상황이 좋아지면 당장 우리 딸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고 저는 지방으로 몸을 숨기고 이름까지 버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손까지 덜덜 떨며 말씀하시는 장모님을 보니 그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아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결국 소정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뒤늦게 보육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소정이 그곳을 떠난 후였어요. 전 혼자 식당 일을 하면서 빚도 어느 정도 갚았고 그제야 딸아이를 마주할 여유가 생겼지만 그땐 이미 늦은 후였죠. 그 이후로도 장모님은 몇 번이고 아내를 찾아 나섰지만 연락이 닿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장모님도 좋은 분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고 아내와 만나긴 더 어려워졌던 거죠. 제가 나쁜 년이에요. 전 엄마 자격도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랬어도 딸을 버리면 안 됐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 소정이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사실 딸 앞에 다시 나타나면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할까 봐 무서웠거든요. 엄마 필요 없다고 엄마 자격이나 있냐고 따지면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너무 무서웠어요. 장모님은 하염없이 자책하시며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뒤늦게 아내를 마주할 용기를 내셨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사실 사돈댁 앞에서도 2주가 넘게 서성이고 또 서성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겁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과 영영 헤어진 거겠죠. 하지만 이젠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급기야 어머니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저는 급하게 장모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에게 이러시면 소정이가 제일 마음 아파할 겁니다. 이제라도 잘 오셨어요.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장모님. 그리고 마침 그때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아이들은 뭔가 심각한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고 제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누구예요? 왜 우리 집에 와서 울고 있어요? 얘들아, 인사하렴. 너희 외할머니셔. 엄마를 낳아주신 분이야. 장모님은 아이들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차마 손도 댈 수 없으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너희가 소정이 자식들이구나.
내 딸이 낳은 내 손주들이야. 우리 딸이랑 아주 쏙 닮았네. 소정이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있어. 외할머니한테 한번 와볼래? 아이들은 외할머니라는 말에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곤 다시금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남겨두고 홀로 떠났을 우리 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소정아, 이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눈물 닦아드릴게요. 저 엄마가 병원에서 자다가 울 때도 이렇게 눈물 닦아줬어요. 그랬어? 우리 손주가 그랬어? 에휴, 엄마가 정말 좋아했겠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장한 아들이라 정말 좋아했겠어. 장모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우시다 조금 진정하시곤 저희 앞에 웬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그 봉투 안엔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 2천만 원입니다. 부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돈 어르신께서 혹시 불편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소정의 엄마로서 또 애들 외할머니로서 이거라도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부디 받아주세요. 저는 장모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 봉투를 정중히 돌려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계속해서 제발 돈을 받아달라며 애걸복걸하셨어요. 장모님 마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보다 우선 가보셔야 할 곳이 있어요. 지금 당장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전 그러곤 곧장 장모님을 모시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장모님도 그곳이 어딘지 예상하셨는지 우린 택시 안에서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 마음속 깊은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아내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이었어요. 장모님은 이제는 작은 유골함 속에 잠들어 있는 딸과 정말 오랜만에 마주하며 그가 나누지 못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소정아, 사랑하는 내 딸, 이렇게 오랜만에 네 얼굴을 마주하니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엄마가 많이 늦었지? 네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이 엄만 너무도 미안하고 또 미안하구나. 너와 떨어져 사는 내내 엄마도 많이 울었고 후회했단다. 정말 미안하다, 소정아. 엄마가 더 강했더라면, 더 빨리 왔더라면 이렇게 아프게 널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 딸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야. 사랑하는 내 딸,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지? 엄마가 언제나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 아내가 지금 우리 곁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마 괜찮다고 오히려 저희를 위로했겠죠? 그렇게 먼 시간을 돌고 돌아 어떤 인연에서인지 다시 만나게 된 장모님은 지금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의 연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이복의 사위, 아직도 이 돈을 받아줄 수 없는 거야? 사돈 어르신들께 드려도 계속 사양하시니 내가 마음이 계속 무겁네. 저는 여전히 장모님이 주신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장모님의 돈보다 그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제 아이들에게 외할머니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니까요. 장모님도 결국은 제 뜻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가끔 아이들 과자값에 보태라며 용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젯밤에도 아내는 제 꿈에 나타났어요. 아내는 이제 울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다만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제 앞에서 빙그레 웃어주고 절 위로해 준다는 듯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래서 전 꿈속에서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장모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아니, 난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
엄마도 날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 비록 엄마와 나눈 추억은 얼마 없지만 그 기억 속의 엄만 항상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 기억 덕분에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엄마를 원망하겠어? 제 아내는 여전히 하늘에서도 제 꿈속에서도 천사로 남아 저희 곁을 지켜주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전 이제 더 이상 눈물로 아내를 추억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내가 남긴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녀가 남긴 따뜻한 기억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아내가 그렇게나 좋아했던 제 가족들을 잘 보살피면서요. 그렇게 살다가 아내 곁으로 가면 그땐 아내도 저에게 잘했다고, 멋지다고 해주겠죠? 저는 아내를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